말씀하신 대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은퇴 후에 일을 네. 해야 되는 시간이 사실 젊은 시절부터 일한 만큼 더 남은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보면 어르신들 요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계속 더 제2의 일자리도 찾고 그런 이제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또 이제 시니어 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일자리라는 개념이 지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존 일자리 속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의 경력과 단절된 단순 노동이라든지 그쵸. 단순 일자리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제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봄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인턴십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지금 제도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 노동에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진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시니어 인턴십 같은 경우 네.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그 시니어를 인턴으로 해서 기업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 3개월 동안 네.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오. 이 돈은 기업한테 주는 거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 이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이제 인턴에게? 지원을 할 수 네. 있다는 그게 40만 원이 월급의 50% 정도 되니까 최대 이제 이 수준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턴을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네. 계속 고용을 하겠다. 그럼 3개월 동안 또 1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덜해요. 이거는 기업이 아셔야 돼요. 기업이 이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기로 취업을 유지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어르신들을 내가 쓰는데 좀 부담스러워 이분이 와갖고 제대로 일할까? 이런 경우에 이 인턴십을 지원을 그 정부에다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절반을 급여를 제공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어떻게요? 달리하냐면 단순하게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집에 있는 부분들이지만 국가적인 건강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함으로써 경제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같은 경우 20%가 넘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의 효율적인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네. 새로운 어떤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네.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단순 일자리들은 뭐 그냥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이들 돌봄, 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돌봄, 그 다음에 경력으로 이용해서 젊은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문화센터 등과 연계해가지고 새롭게 채용 공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아마 저는 차제에 이런 공고들을 하나 모아놓는 사이트도 만들어주면 정부가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분들의 어떤 노하우나 이제 살아온 지혜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점점 수요는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확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네. 다양하게 일본 같은 경우도 가보면은 네. 이게 직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시니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우리가 배워볼 만한 정책인 것 같긴 하거든요. 해외에 나가보면 가장 부러운 것이 정말 노인으로 좀 불릴 수 있는 연세는 모르겠어요. 노인으로 불리우신 분들이 유니폼 입고 그러니까 막 일을 레스토랑에서도 막 되게 유연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서빙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일본만 같은데 가더라도 지하철 역사 안에서 안내 이런 것들 다 네. 어르신들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꼭 내가 했던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건강에 맞는 일. 네. 근데 그보다 젊으신 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지하철에서 안내할 정도면 그거보다 젊으신 분들은 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만큼 정책이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공공근로라는 것을 했을 때, 이제 뭐 일부 여당과 야당이 좀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기존의 공공근로라는 개념은 사회복지 개념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많은 돈을 주는 건 아니더라도 네. 일부의 소득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매일 출퇴근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들. 근데 그게 끊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단순하게 소득을 보존해 준다라는 것보다는
국가의 전체적인 활력을 늘린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해외에서 좀 더 배울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하던데 대학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거단지 그 존을 만든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점점 나라도 확대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믿을 만한 게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신뢰 면에 있어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지리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들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실버타운이라는 게 있죠. 실버타운이 네, 과거에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외곽에 생겼다가 지금은 실버타운이 서울 시내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맞아요. 그 건대 쪽에도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 있고 저기 성수에도 있고요. 네. 이렇게 실버타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갖는 이 정신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를 대비할 때 가급적 살던 지역에 머물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떠나고 싶진 않은 거군요. 익숙한 곳에서 아무래도 커뮤니티도 있고, 그쵸. 내가 지금 시금치를 사야 되면 시금치는 오른쪽에 있는 시장이 싸고 과일은 왼쪽에 있는 시장이 싸고, 이게 어르신들은 그 답이 있잖아요. 무시 못하죠. 그런 것들 수 있어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네. 잘 어르신들을 설득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자산을 가지고 거기 소득이 생김으로써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가장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일본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네, 정서상. 네. 정서상도 그렇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 돌봄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지자체에서 마련돼 있다라고 네. 하네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그래야만 그 지자체의 인구 감소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떠나고 자식들 있는 쪽으로 가버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인분들을 좀 불러드리고, 또 그 일본 지자체에서는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이 되니까 네. 그거를 젊은 층들을 불러오는 하나의 요소로 만들고, 그거를 또 노인들과 연계해서 어르신들과 연계해서 어떤 문화 사업이라든지 생산 산업들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일본 사례를 많이 좀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이제 그 노후 대비 쪽에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고 있어서 보니까 1년 전과 지금 한 1년 사이에 일본에 대해서 그 일본 분들이 쓰신 그 현실적인 책, 논문들 말고 네. 우리가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에서는 당연히 가보시고 네. 뭐 논문도 보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성공 사례들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예. 경제 전문가시기도 하고 자산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개인적인 소장님의 노후 계획, 노후 팁 알고 싶어요.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빠른 것이다. 본인이 하고 계시는 거는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계속 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노후 대비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투자 쪽에 하다가, 그러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노후에 대한 일시납을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일시납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스케줄을 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우리가 이제 80세, 90세를 사니까 어떻게 일찌감치 하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40대, 50대에서 지금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0대, 50대에 내가 일정 정도 자산이 있다라면 10년, 15년 연금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60세에서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10년이면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를 70세까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연금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이다라고, 방법은 있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해서라든지 조금씩 방법을 하시라, 이렇게 조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의 시니어인 분들에게 대한 정보를 이제 저희가 모아봤는데 누리집 말씀 주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